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죠. 상품의 가격이 대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가라는 걸 잠깐 해볼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는 어떤 역사적인 변천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 그분부터 잠깐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 생각인데요. 아담 스미스 같은 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학파상 우리가 고전 학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일단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르크스든 누구든 배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용어입니다. 사용가치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신다면, 사용을 토대로 얻는 가치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죠? 그럼 사용을 한다? 그럼 사용에서 얻는 어떤 만족? 사용을 토대로 얻는 어떤 쓸모, 어떤 유용성 이런 개념인데 여기 사용가치인데 사용가치란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은 실제로 뭐냐면 교환을 토대로 발생하는 가치라는 뜻인데요. 물론 물물 교환을 한다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볼펜 하나와 지우개 2개를 교환한다. 그러면 볼펜이 지우개의 2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상품들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매개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개하는 기준을 만약 화폐를 놓고 본다면 볼펜이 100원일 때 지우개가 50원이면 볼펜이 지우개 2배의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교환 가치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신다면 그냥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는 교환 가치를 말하고 있고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용 가치가 크면 교환 가치가 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는 것 같으세요? 전 맞는 것 같아요. 쓸모 있으면 유용하면 아무래도 돈을 더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예외가 발생한다. 그 예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신 게 물과 다이아몬드 이야기죠. 이걸 아담 스미스의 역설 또는 가치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물은요 없으면 못 살죠. 그러니까 물이 삶에 아주 유용하죠. 아주 쓸모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물론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유용성이 커 보이세요? 물이죠. 그런데 가격은 뭐가 비싸죠? 라고 다이아몬드가 비쌉니다. 이걸 가치의 역설, 가치의 파라독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앞에 있던 법칙에 뭐가 발생해? 예외가 발생하죠. 예외가 발생하면 우리는요, 그걸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걸 규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노력하는 과정 속에 이제 나오는 이론이 노동가치설이라는 이론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노동가치설은 마르크스 중심으로 소개를 할 건데요. 물론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고 따로 공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를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사실 노동가치설은 마르크스의 이론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무슨 시험을 준비하셨든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시면 리카르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다면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럼 국제무역이 발생한 이유라고 할 때 비교 우위론을 설명했던 리카르도의 이론을 사실은 마르크스가 수용한 건데 우리는 그냥 마르크스적 관점을 갖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분석을 할 때 하나 조심하실 건 우리가 들어봤던 많은 자본주의 사상가들 가지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나왔던 고등학교 뭐가 문제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집단을 우리가 비판하고자 할 때 오히려 그 집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특징을 잘 규명을 못해요. 그런데 이 집단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의 특징을 규명을 합니다. 특징을 규명을 해야 비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책 제목 자체가 자본론이지요. 마르크스는 나중에 한번 따로 소개할 일이 있을 텐데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가 노동가치설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짧게 우리가 상식만 좀 이해하고 가는 거니까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 것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품이 되려면 당연히 사용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가치가 없는 건 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교환가치, 그럼 가격을 갖는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우리는 공기,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럼 공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가치가 있지요. 근데 교환가치는요?
물론 병원 같은 경우를 빼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진 않지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물도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대부분 사 먹습니다만 우리가 뭐 조선시대 이런 데 가는데 물을 사 먹는다? 그건 뭐 상상을 못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걸 사 먹는다? 왜 사 먹게 됐을까요? 왜 교환 가치가 발생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용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노동이 투입되는 순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의 가장 핵심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의 투입량이라는 거죠. 그 노동이 투입되면 교환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 발생한다는 거고 노동의 투입량이 많아지면 비싸진다는 겁니다. 이게 노동가치설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가치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엔 우리가 어떤 물과 다이아몬드라고 할 때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 많을까요?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 많을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다이아몬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의 양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 다이아몬드가 비쌀 수밖에 없다. 어허,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진주를 구입하러 가시면 자연산 진주와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 진주가 있습니다. 뭐가 더 비싸죠? 자연산 진주가 더 비싸죠.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연산 진주도 물론 채취하는데 뭐예요? 노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뭐 크게 고생한 게 뭐 있어요? 인공 진주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 사람의 노동이 훨씬 많이 투입되죠. 뭐 자연산 진주는 고생한 게 뭐 조개겠지 뭐 사람 별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자연산 진주가 비싼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돼요. 이 과정에 항상 역사의 발전 과정에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서 해결하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계 효용 학파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나타난 학파인데요. 물론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경제학을 하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계 효용이라는 말인데 한계 효용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면 한계 효용, 물론 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한계라고 하면 마지널이란 말을 쓰는데 추가적인 이라는 뜻이죠. 효용이라고 말하면 효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무언가를 사용해서 얻게 되는 만족, 어떤 득, 유용성 이런 걸 경제학적으로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면서 그럼 물어볼까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유용성이란 말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란 말 썼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뭔가 다른가요? 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계효용학파가 나오면서 그 앞에 사용했던 사람들의 효용 개념은 어떻게 놓고 보면 총효용적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 전체가 주는 만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계효용파가 나오면서부터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노동가치설의 딱 앞에 있었던 이론을 비판해야 되니까 노동가치설의 입장에서는 주로 뭐냐면 생산 측면에서 어떻게 놓고 보면 노동 투입량이라는 비용의 측면으로 상품의 가격을 설명했다면 이분들이 뭐냐면 오히려 소비,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용하는 측면에서의 만족을 갖고 이제 상품의 가격을 설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 건 뭐니? 라고 하면 추가적인 소비를 토대로 얻게 되는 만족이 클수록 우리도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그걸 사용할 때 얻게 되는 만족이 클수록 소비자는 많은 돈을 낼 의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계용이 크면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 한 컵과 다이아몬드 한 개를 딱 갖고 앞에 내밀었습니다. 뭐 집으시겠습니까? 이때 물이 특이한 성격이시고요. 웬만한 사람 다 다이아몬드를 집지. 왜 다이아몬드를 집을까요? 라고 하면 물 한 컵과 다이아몬드 한 개가 내가 생겼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은 뭐가 크니까? 다이아몬드가 크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를 집은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집으셨어요.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 제가 다시 물 한 컵과 다이아몬드를 넣을 겁니다. 자, 뭘 집으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죠. 이걸 제가 1년 내내 계속 할 겁니다. 나중에는 뭘 집으시겠어요? 1년 동안 그거 했더니 이제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막 갈증 나고 물을 집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사막에서 뭐 4일 동안 길을 헤매면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막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다이아몬드 하나와 물 한 컵을 내면 뭘 집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한테 하나가 주는 만족은 뭐가 그치요? 라고 물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효용학파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한계효용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이 이론을 가지고 배우질 않습니다. 이러다 이제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마샬이라는 분인데 수학 전공이세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제자이기도 한번 하게 될 건데 이분의 제자가 케인즈입니다. 이분도 수학 전공.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학 그러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수학적인 내용이 많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이론들을 만드신 분, 뭐 쉽게 표현한다면 많은 경제학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경제학을 그냥 굳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미시와 거실로 나누는데 미시를 거의 완성한 분이 마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을 거의 완성한 분이 케인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수학적 방법론을 도입을 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두 분 다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수학적인 방법이 우리가 싫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증명이 가장 논리적인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수학적인 방법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으면 수학을 버려라. 수학적인 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이해하기 위해서지 수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떤 설명의 방법으로 수학을 도입하고 수학을 맹신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요즘 경제학이 어떻게 된 건지 마샬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마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보통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만 알아도 우린 경제에 반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수요와 공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마샬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샬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놓고 보면 통합했다고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가치설은 생산,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을 설명했다면 한계효용 이론은 수요, 소비 측면에서 가격을 설명한 건데 이분이 뭘 설명하느냐면 가위의 양날, 쉽게 말하면 가위를 가지고 우리가 종이를 자를 때 위에 날이 종이를 잘랐는지 밑에 날이 종이를 잘랐는지 그걸 따져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위에는 두 개의 날이 있어야 종이가 잘리듯이 쉽게 말하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샬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바로 마샬의 이론인 겁니다.